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베를린 단계, 그죠? 독일 낭만주의 베를린 단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나 단계하고 다른 점은 이 베를린 단계에서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슐레겔 형제. 슐레겔 형제하고 그리고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헤겔, 철학자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트 빌헬름 폰 슐레겔은 그리고 또 프리드리히 폰 슐레겔 이렇게 두 형제가 중요해요. 이 베를린에서 1798년부터 1800년 문학 잡지를 간행합니다. 이 형제라고 할게요. 자, 이 형제는 이 시기에 이제 문학 잡지 이름이 뭐였냐면은 이제 아테네움이에요. 아테네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그리스, 시랍의 아테네 맞습니다. 이 아테네움에서 새로운 낭만주의적인 신조를 보입니다. 새로운 낭만주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뉴 낭만주의 신조를 보이는데, 자, 이 둘은 모두 비평가였어요. 형제가. 문학 비평가였는데 번역가이기도 했습니다. 슐레겔 형제는. 그래서 이 질풍노도운동 기억하시죠? 괴테하고 실러가 주도했던 질풍노도운동, 그죠? 낭만주의적인 느낌이었죠. 이 운동에서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운동이 이제 끝나고 나서 괴테는 고전주의적인 바이마르 고전주의적으로 넘어갔지만 이 슐레겔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에는 새로운 어떤 미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질풍노도 운동이 엔드되고 나서 독일에는 새로운 미적 분위기가 나타난다라고 슐레겔 형제는 봤던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발행했던 문학 잡지 아테네움에서 이제 기고한 사람 중에서는 잡지에 기고한 사람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냥 스쳐가듯이 말씀드렸던 슐라이어마오 신학자가 있었고 시인 또 노발리스라는 이 시인도 있었습니다. 자, 본명은 이제 프리드리히 본 하이덴베르그였는데 이 노발리스가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고전적 예술 이전까지의 어떤 고전적 예술이 형식적으로 어떤 완전성을 띠면서 어떤 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와는 다르게 자,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미학적 분위기, 슐레겔 형제가 말했던 것은 바로 불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불완전성. 이전과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죠? 자, 이전의 고전주의적 형식은 일종의 완전성을 표현한 것이고 유한 본질이었다면 이제는 어떠한 불완전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종의 유한한 본질과 다른 무한성, 무한한 것에 대한 실현,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일종의 투쟁이 어떻게 구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슐레겔 형제가. 그리고 상투적인 것에 기존에 있었고 흔하고 관습적인 것에 대한 어떤 고상한 의미, 상투적인 것에 대한 고상한 의미가 결국 평범한 것에 대한 어떤 신비스러운 가치, 신비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어떤 유한한 것에 대해서 무한성적인 것을 부여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뭐다? 바로 낭만주의적인 과정이다. 낭만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고상한 것에다 평범한 것을 부여하고 신비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그리고 유한한 것에 어떤 무한성을 부여하는 것이 낭만주의적 과정이라고 노발리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슐레겔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성을 표현하고 무한한 것을 실현하려는 투쟁이 일종의 낭만주의인 거고 이전의 고전주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노발리스는 또 상투적인 것에 좀 고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상투, 일종의 평범한 거죠. 이거를 고상화 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낯익은 것에서 뭔가 낯선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뭐다? 노발리스라는 시인이 얘기했던 낭만주의의 과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좀 불친절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아테네움이라는 잡지에서 슐레겔은 이제 문학 속에서 낭만적인 것이 어디서 문학 안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야, 낭만주의적인 것이 그래서 문학 속에서 뭘 의미하는 건데. 자, 슐레겔 형제는 또한 이제 비평가가
비평가가 있다라면은 자신만의 이제 규칙이 있겠죠. 비평하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세우려는 어떤 이 권리,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야, 비평가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비평가가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주관적인 기준이 새로운 미학의 기초, 뉴미학적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우구스트 비렐름 폰 슐레겔, 형이겠죠. 그리고 프리드리히 폰 슐레겔이 동생인데 A 슐레겔이라고 하겠습니다. A 슐레겔. 형인 A 슐레겔은 1801년부터 1804년까지 베를린에서 강의를 해요. 왜 베를린 단계라고 부르는지 이제 나옵니다. 자, 이 형 슐레겔이 베를린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 고전적인 것을 이교도적인 어떤 고대의 시에다가 그리고 낭만적인 것을 근대의 어떤 진보적인 기독교적인 시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자, A 슐레겔, 형 슐레겔이 뭐라 그랬다고요? 고전적인 것은 이교도적인 시에서, 그리고 낭만적인 것은 뭐라고요? 낭만적인 것은 근대, 진보적인 기독교적인 시, 여기서 뭐했다? 연결시켰다. 이렇게 다르게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08년에서 뭐예요? 1809년. 뭐 갑자기 100년을 건너뛰면 안 되지. 1808년에서 1809년에서 이 후속 강의를 하게 됩니다. 후속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전에 이렇게 낭만주의적인 거하고 고전적인 거에 대한 이러한 구분을 일종의 뭔가 유기적이고 기계적인 것의 구분으로 봤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자, 그러니까는 낭만주의적인 거하고 고전주의적인 것이 일종의 뭔가 유기적이고 기계적인 이러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콜리지한테 영향을 줍니다. 영국의 누구였어요? 시인 호반파였죠. 워즈워스의 친구이자 호반파였던 콜리지에게 영향을 줘. 이러한 슐레겔의 사고방식,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고전주의적인 것과 낭만주의적인 것을 이교도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으로 분할해서 봤던 것이 콜리지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자, 모든 진정한 형식이 있는데, 모든 진정한 형식을 지니는 것들은 유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라는 것은, 자, 모든 사물의 어떤 외형, 의미 깊은 외형, 즉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물들의 숨어있는 본질, 감추어진 히든 본질에 대해서 증거를 주는 것이다 라고 좀 어려운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진정한 형식들, 이 사물들 간에 있는 것들은 유기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라는 것들은 한마디로 일종의 사물의 외형,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인상이라는 거지. 인상, 외적 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물들에게 있는 숨어있는 본질을 일종의 숨어있는 본질에 대한 증거를 주는 거야. 아, 사물들은 숨어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게 있네. 내포되어 있다라는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다? 일종의 형식이다. 형식이 그냥 겉핥기, 껍질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시가 지니고 있는 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드러낸다라는 거야. 외부로. 시의 정신은 나를 외부로 드러내기 위해서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지. 어떤 차원에서? 유기적인 차원에서 생명체는 필연적인 거야. 유기적이거든. 그리고 부분들의 조직이야. 여러분들 신체, 뭐 간, 뭐 쓸개, 허파, 유기적이잖아. 그죠? 이러한 부분들의 조직인데 인간은
그래서 생명체는 이러한 유기적인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유기적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숨날숨할 때 허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맥과 동맥에서 피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이러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그냥 생명 유지의 일종의 수단이고 피를 보내고 아니면 받아들이는 그 일부분의 과정이자 수단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무슨 목적이에요? 생명을 원활하게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온전하게 생명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잖아. 단순한 심장 박동, 심박수에 불과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수단이라고 봤을 때는 단순히 피를 빨아들이고 피를 내보내는 것뿐에 끝이겠지만 거기에 머물겠지만 목적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작용 자체를 원활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은 결국 수단인 동시에 목적일 수밖에 없고 유기적 전체로서 연결된다라고 봤던 거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기회가 있을까? 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와 이런 학문을 곁들여서 뭔가 지식을 얻는 데에서 어떤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해결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얘기들, 슐레기아 형제들 얘기, 노발리스 얘기, 콜리지 얘기 들어보니까는 낭만파가 그러면 본질적으로 크리스트교적인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낭만파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것으로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고양되어 있고 성숙한 것으로 숙성된 것으로 고양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고전주의적인 것을 아주 이교도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낭만파가 본질적, 정신적, 고양적, 고전적인 것은 이교도적, 육체적인 것으로 보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슐레겔의 생각이 있었죠. 방금 전에. 그죠? 이것은 1818년에 이게 이제 1818년에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베를린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누가 왔을까? 오게 됨. 바로 헤겔이 오게 되는데 이 헤겔에게도 이제 미학 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헤겔의 미학 강의가 베를린에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1818년에 베를린에 와가지고 이때 이제 슐레겔적인 이러한 이분법적인 게 또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이런 헤겔의 미학 강의와도. 자, 당시 독일인들과 다르게 헤겔은 예나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점령되죠. 예나가 점령된단 말이야. 보나파르트에 의해서. 근데 마지막까지 헤겔은 이 보나파르트의 지지자였어요. 마지막까지 지지자. 아니야, 나폴레옹은 시대정신이야. 니네가 말하는 그런 침략자가 아니라 점령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폴레옹이 봉건적인 유럽에다가 뭘 심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혁명의 그 자유평등 박애적 정신, 공화주의적인 정신을 심어놓은 이식한 어떤 그런 점을 존경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헤겔이. 자, 그래서 헤겔은 민족보다도 국가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민족보다 국가야. 더 큰 거야. 더 고상한 거야. 더 완성되어 있는 거야. 뭐가? 민족보다 국가가. 자, 그래서 다른 낭만주의자들과의 차이점. 다른 로맨티스트, 낭만주의자와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헤겔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 자, 피에테 어땠어요? 피에테 기억하시죠? 요한 고틀로 피에테. 민족이 거의 순수 자아까지 나아갔잖아. 순수 자아. 기억하시죠? 헤겔은 아니야. 더 완성된 형태라는 거야. 국가가. 자, 그래서 헤겔은 이러한 보수적인 민족주의를 개탄합니다. 야, 니네 완전히 고였어. 썩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라고 개탄하면서 1789년에 자, 보편적인 어떤 이러한 개혁 정신의 끝까지 추구하면서 이걸 밀고 나갑니다. 자,
헤겔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제국적인 양식을 가지고 갑자기 로마 제국의 예술을 모방하면서 로만 엠파이어의 예술을 모방하면서 나폴레옹 정권이 이때도 헤겔은 우리 영웅, 우리 시대 정신이 로마 예술을 모방하네. 그래? 그러면 나도 고대 그리스 조각을 숭배하고 싶어진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뭐 나폴레옹 뭐 전적인 빠돌이지. 요즘에 뭐 BTS 좋아하는 뭐 젊은 MZ세대 여자애들도 이 정도로 헤겔이 나폴레옹 좋아했던 것처럼 BTS 좋아하나? 근데 막상 BTS 진 대신 군대 가라고 하면은 군대 가서 훈련소도 제대로 못 마치고 뛰쳐나올 것 같은데, 멘탈이 쓰레기라 가지고.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여담이고. 자, 어쨌든 헤겔은 그 정도로 나폴레옹을 좋아했고 그리스 조각을 숭배했다. 고전적인 거잖아 이게, 그죠? 사실상. 자, 헤겔은 이 그리스 예술, 히람 예술이죠. 그리스 예술에서 의미와 형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무한한 것은 인간의 육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헤겔은 얘기해요. 무한성이 어디 있어? 인간의 신체, 육체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 조각상. 그래서 이런 스태츄는 뭐예요? 무한한 것을 결국에는 표현하는 거지. 왜냐? 인간의 육체에 무한성이 있으니까 조각상은 무한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동시에 예술작품에 어떤 유한하고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뭐가? 조각상이. 이렇게 좀 멋있는 미학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헤겔의 미학 강의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 나오니까는 반가우실 텐데, 자, 무한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각상은 무한한 것을 표현하는데 예술작품에 유한하고 또한 한계를 부여하는 이러한 양적인 게 아니지.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헤겔은 근데 이제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있다라고 봤어. 이러한 관점에서 민족과 국가도 이런 식으로 봤지. 근데 국가가 가장 완성된 단계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뭐 역사 철학 강의라던가 이런 데서 잘 나와 있습니다. 법 철학이라던가. 자, 인류는 계속 진보하는 거야. 인류에게 몰락은 없는 거야, 헤겔한테.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사 발전이 결국 인류의 자유 상태에 점점 다가가고 있네. 와, 거의 다 왔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은 역사 발전이라는 것이 인류의 자유 상태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자, 이러한 헤겔의 판단이 결국 헤겔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계몽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이게 계몽적인 측면인가? 철학이라는 학문이 역사 발전으로 인류가 자유에 다가가고 있다,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계몽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거지. 헤겔의 이러한 판단과 사상은. 근데 문제가 이 헤겔의 철학에는 자유가 유기적으로 성취된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야. 자유는 유기적으로 성취되는 거야. 그냥 뭐 갑자기 떡하니 오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그럼 이러한 자유가 유기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낭만적이지. 이게 고전적인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의 어떠한 과정과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하나의 틀로서 성취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자유를 낭만적으로 파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헤겔이 변증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헤겔의 사상에서 변증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겔의 이러한 유기론 개념은 사실상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이것을 종합하는 일종의 피히체가 얘기했던 그러한 생각에서 일종의 발전되어 있는 변증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변증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로서 헤겔이 봤을 때 갈등을 극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갈등을 극복하는 역사 과정인 거지. 여기에 몰락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의 어떤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치하는 안테시스가 나오면서 이것들이 막 투닥투닥거리다가 하나의 더 큰 종합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 이런 식으로 모든 지식도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유신론에 대한 게 있으면 유신론에 대한 반발로서 무신론이 나오고 무신론과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또 새로운 어떤 이런 종합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역사나 민족이나 개인도 서로 간의 어떤 이러한 마치 갈등과 번목 같은 것들이 연속되지만 거기에서 더 나은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낙관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죠? 파고드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도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워털루에서 프로이센과 이 영국 연합군에게 개발리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지. 자, 헤겔은 역사와 논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뭐 역사, 민족 뭐 할 거 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간의 갈등과 그리고 철학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모순, 뭐예요? 내적인 이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 측면들이 이런 것들이 어때? 종합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 해소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전문 용어로 지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양. 이거를 뭐 독일어로 쓰면 이렇대요. 예, 이거래. 나는 근데 독일어는 아직 공부를 안 했어. 이제 앞으로 나이 먹어가면서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향이라고.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과정은 일종의 나선형적으로 축적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선형적으로. 그래서 극복된 것은 어떻게 돼요? 이전에 극복된 것은 버림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더 큰 총체성 속에서 종합 속에서 어떻게 돼요? 보존되는 것이다 라는 게 헤겔의 이런 변증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와, 이거 말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네, 헤겔이. 아무튼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헤겔 얘기를 끝내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진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헤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